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경북 문경의 공장 화재 현장에 고립된 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소방관이 조금 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구조된 대원은 사망한 걸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오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쌍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의 재표결을 언제 할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사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손 검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쏟아져 일부 지역은 15cm 이상의 큰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북 문경시의 유가공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고립됐던 소방관 2명 모두 발견됐습니다. 먼저 이송된 대원은 끝내 숨졌고 마지막으로 발견된 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고립됐던 소방관까지 모두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4분쯤 불이 난 건물에 고립됐던 소방대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처음 불이 난 지 거의 8시간여 만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는데 4시 15분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발견된 곳은 앞서 다른 대원이 구조됐던 곳과 5에서 7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잔해가 많이 쌓여 수색과 구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소방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소방은 새벽 0시 21분쯤 화재로 내려앉은 건물 3층에서 다른 소방대원 1명을 먼저 구조했는데 이 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고립됐던 소방대원들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35살 박모 대원과 27살 김모 대원으로 두 사람의 신원 확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유가공품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불길은 공장 건물 4층에서 시작돼 번지는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고립됐던 소방대원들은 4인 1조로 인명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빠르게 번지는 것을 감지하고 철수를 결정했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소방은 인근 소방서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늘 새벽 0시 20분쯤 큰 불길을 잡고 곧바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건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도 건물 일부가 한 차례 붕괴하는 탓에 대원들이 긴급 탈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에야 재진입을 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발견이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현행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해 7월 22년 만에 최고치로 올린 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 연준은 지난해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도 여전히 과열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시기는 하반기로 넘어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국세가 애초 예상에 비해 56조 4천억 원 덜 거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결손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법인세 세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51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본 예산 대비 56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서 지난해 9월 재추계 때보다는 2조 7천억 원이 더 거쳤습니다. 56조 4천억 원은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세수 오차율은 14.1%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새해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상장사 영업이익은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4%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결손이 전체 결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법인세는 80조 4천억 원 거치는 데 그쳐서 본 예산 대비 24조 6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6조 원 덜 거쳤습니다.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9조 4천억 원, 관세가 3조 4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종합부동산세가 한 해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한 4조 6천억 원 거치면서 본 예산 대비 1조 1천억 원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2% 성장하며 국세가 367조 4천억 원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와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등 최근 잇단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여야가 오늘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여전합니다. 쌍특검 등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달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차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접점을 모색했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산업안전보건청이 문제가 됐던가요?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 기업을 수사 감독하는 기관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우려와 노동자 안전이란 요구가 동시에 표출되는 만큼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언제 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묶어 재표결 시기를 2월 국회로 일단 미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태원 특별법조차도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용으로 재표결도 하지 않고 시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에 정작 민생 법안 처리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소기업 단체를 비롯한 경영계가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대로 전면 적용된다면 수많은 사업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대로 중소 영세 사업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적용된다면 사고 기업의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고 해당 기업은 결국에는 무너져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부작용만 커질 것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애절한 사연으로 유예를 호소했으니까 국회가 잘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는데 손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범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당시 야권인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고발장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2차례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고발장 작성과 검토에 관여했고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가 피고발인이어서 고발 동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제출처까지 자세히 지시한 데서도 검찰 속사정에 밝은 사람의 관여를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재판부는 손 검사가 직무상 알게 된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해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엔 영향이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정 구속을 면한 손 검사는 1심 결과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총격을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네,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 12월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이고 공작과 선동이라며 강변했는데 지금도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윤관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돈봉투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뿌리는데 윤 의원 등이 가담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투표가 이미 시작된 날에 또 그 다음 날 종료일에 매표용 돈봉투를 돌렸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 탄압 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역시 돈봉투 살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금권 선거 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돈봉투에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하며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전 회장에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가 돈봉투 조성과 살포에 관해
두 사람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총선 전국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재차 확보한 만큼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들 수사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이 극단 정치를 심화시켜 정치인 암살 테러까지 발생했다면서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마지막 날 기자들과 회견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특히 새해 초 자신을 향했던 암살 테러는 윤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띄운 운동권 심판론을 겨냥해 지금 청산해야 할 건 검사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대강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 연락망 복원을 촉구했고 새로 태어나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은 공동체가 책임지자며 출생 기본소득도 제안했습니다. 아직 결론 짓지 못한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도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다른 예비 후보들처럼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받으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151석 원내 제1당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공천 갈등 최소화라는 숙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자 여당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 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며 도전장을 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테러로 장사한다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인천 계양을 지역구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당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언한 대로 이 대표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직격하며 정면 승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 원희룡, 이른바 명룡대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을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표현한 걸 정조준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주장은 문재인 정부 요직 출신 검사들의 출마 역시 거론된다는 논리로 반박하며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때리기를 강화한 한동훈 위원장은 내부적으론 민생을 앞세워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의석수 5곳이 걸린 수도권 최대 승부처 수원을 찾아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그 부지를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구상을 총선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지금 그 육교와 철도 부분이 덮이고 거기에 공원이 대단히 이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고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도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총선에서 승리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위원장이 직접 공언한 셈입니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여 이재명 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을 고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해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오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에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적격성 등을 놓고 여야가 검증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 특히 박 후보자가 지난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재산이 23억 원가량 늘어난 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가 은행에 낸 이자 일부를 다음 주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융권은 다음 달부터 이자를 환급해 주는데 시중은행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상생금융 대책으로 마련한 이자 환급이 다음 주부터 이뤄집니다. 연 4% 넘는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8만 명이 대상입니다. 한 사람이 돌려받게 될 평균 환급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 형태로 환급됩니다.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는데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하면 분기 말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이에 다음 달 29일부터 실제 환급이 이뤄집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차주들 정보를 이러한 참여기관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수반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에게 적용해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5월까지 대출받은 차주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1분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과 가격 변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오후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찾아 과일과 해산물 등의 판매 현황을 둘러봤습니다. 정부는 앞서 설 성수기, 사과와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소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하고 가격 할인을 위해 84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 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2.4%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법령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과 절차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인가 방식은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 내용의 변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 인가 절차를 없애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 인가에 준해 대주주 요건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등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 요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은행이 바로 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예비 인가를 생략하되 예비 인가를 신청한다면 생략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체 활동을 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인 맘스터치 가맹본부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사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피자의 땅과 BBQ, BHC 본부에도 제재를 내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이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외 작전기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자금을 지원해온 기업 3곳과 최고 경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레바논에 있는 이들 기업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이란산 제품을 시리아와 세계 시장에 판매했고 그 수익금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에 흘러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지하며 상선을 공격하면서 올해 홍해를 거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30%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컨테이너 해상 운송이 거의 30%가량 줄어들었다며 특히 올해 초부터는 물동량의 감소가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에 대한 연대와 지원을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왔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횟수는 30차례에 달합니다. 또 미국은 다국적군을 규합해 홍해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예멘 내 반군 근거지를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이번 달 중순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홍해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이사회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U의 목표는 홍해에서의 새로운 해상 군사작전을 최소한 19일에 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명은 고대 그리스어로 방패를 뜻하는 아스피데스라고 강조하면서 순수하게 방어적 임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또 무장을 강화하는 한편 400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추락한 군 수송기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됐다며 국제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소방관들이 부랴부랴 건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 민간인 상대 드론 공격으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공격받은 아파트 주변은 잔해로 가득합니다.
Вот тут я сидела, и Ваня тут сидел. Но нас турка спасла еще более-менее. Она... 북부 지역에서 동계 군사훈련을 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무기 부족에 허덕이던 차에 미국이 제공하는 사거리 150km 신형 장거리 지대지 정밀 유도 폭탄이 인도돼 처음 실전 배치된 겁니다. 끔찍한 전황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풀려나 그리운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기를 두른 포로들이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적십니다. Саме таких новин ми усі чекаємо. Сьогодні вдалося звільнити з російського полону ще 207 українців. 포로 석방과 교환 합의에 따라 러시아 전쟁 포로 195명도 자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4일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운 러시아군 수송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무산됐던 포로 교환이 일주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포로 교환과는 별도로 추락한 러시아군 수송기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발사된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격추됐다며 국제적인 전문가들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Что самолет сбит, это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точ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ой Patriot. Это уже экспертиза установила. 우크라이나는 이런 러시아 주장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국 포로가 타고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고 러시아 미사일에 맞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경북 문경의 육가공품 공장 화재 현장에 마지막까지 고립됐던 소방관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역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3시 54분쯤 불이 난 건물 3층에 내려앉은 바닥 부분에서 고립된 대원을 찾아 4시 15분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앞서 다른 대원을 발견한 자리에서 5에서 7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앞서 0시 21분쯤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대원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때문에 구조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족들은 근처 마을회관에서 심리상담 지원팀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화재 현장에서 민관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하지만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판결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법관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네,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검찰의 정치 개입 시도를 인정한 건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 조직의 도덕성에도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대 대선 레이스 초반인 2021년 9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 씨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고 범여권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당시 야권과 접촉했다는 의혹은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개입 사실을 조목조목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인 이몽석 검사가 고발장 관련 판결문을 검색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의 관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발장에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까지 기재한 부분을 보면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 고발을 당시 야권에 청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손 검사장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검찰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핵심 참모가 윗선 지시나 보고 없이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는 손 검사 측 주장도 배척하며 두 사람의 직접 소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첩한 검찰 출신 김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였단 비판이 나올 여지도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나흘 만에 부산에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는데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 적재함과 지게차 사이에 끼인 겁니다. 공사 현장인데 의식 있고 골절 초정된다 이렇게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CPR 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10명.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주를 최대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대 시행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규정을 지켰는지 또 안전진단은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애도를 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이 또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1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야의 윤재욱,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예안을 놓고 추가 협상을 이어갑니다. 여당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라도 유예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경기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당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수원에서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동안 여당이 추진한 경기 지역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 논의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생활권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편하는 TF를 당 내에 만들 거라며 이르면 오늘 관련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철도의 지하화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상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등 모든 철도의 지상구간 지하화 또 개발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한꺼번에 한 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늘부터 개시합니다. 피해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또 부산과 대전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 경공매 지원센터에서 기초 법률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다른 기관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 매수권의 양도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대낮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선이 잔혹한 범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상범죄를 촉발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조선은 서울 신림역 앞 골목길에서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유 없는 끔찍한 흉기 난동에 2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상경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고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전 피해망상을 겪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지만 형을 깎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둔 조선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삭발한 조선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고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혜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검찰도 A씨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E씨와 공범 조연수가 E씨의 남편인 윤모 씨를 살해할 거란 걸 알고도 동행하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갈취 범죄 사건을 연속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지속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 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에 있어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 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과 경제활동 경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공공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 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개선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디지털 행정의 근본적 차질 개선 방안까지 포함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개선됐지만 보행자들이 건널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전국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가장 잘 정착된 광역지자체 1등은 경상남도였는데요. 그렇다면 2년 연속 꼴등은 어디였을까요?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의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현장. 시민들이 현장의 질서를 정리하고 차이끼인 초등학생 구조에 나서며 성숙한 교통안전 문화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교통문화 지수는 79.92로 재작년보다 0.23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매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항목의 18개 지표를 토대로 집계됩니다. 최근 3년간 제한속도 준수율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신호 준수율,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개선됐습니다. 또 무단횡단 금지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등 보행 행태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과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은 하락해 개선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횡단보도 스마트 기기 사용률 등 일부 지표는 작년보다 하락하여 대국민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경상남도가 83.09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라남도와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76.36으로 2년 연속 꼴찌였고 경기도와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 등의 순으로 교통문화 지수가 낮았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충남 청양군의 교통문화가 가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재작년 D등급을 받은 뒤 교통약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을 60%에서 86%로 끌어올려 A등급을 받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강력한 아시안컵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일본도 바레인을 가볍게 물리치고 8강에 올랐습니다. 클린스만호가 바레인을 이긴 스코어와 같았습니다. 이어서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라크에 졌을 때 일본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전반 31분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대를 강타하고 나오자 보안이 쇄도하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4분에는 구보가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옵사이드로 선언됐지만 VAR 결과 일본 선수가 패스한 것이 아니고 바레인 선수가 찬 것으로 확인되면서 골로 인정됐습니다. 후반 19분 바레인은 코너킥 기회에서 자책골로 한 골을 만회하며 잠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추격은 거기까지.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후반 27분 오른쪽을 돌파한 우에다가 강력한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바레인의 추격 의지를 잠재웁니다. 우에다는 대회 4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도 본격 가세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턴에서 뛰는 미토마는 후반 교체 투입돼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일본은 8강에 오르기까지 4경기에서 11골을 넣었고 6골을 실점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WTA 조정원 총재가 앤드류 파슨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명예구단증을 수여했습니다. 조 총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태권도가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다며 파슨스 위원장에게 명예단증을 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1월까지 38일간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을 빛으로 수놓은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에는 전년 130만 명보다 59만 명 많은 189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로 27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를 통해 이문천 피아노 리사이트를 선보입니다. 2022년 12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했던 독주회를 영상화한 것으로 2월 6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합니다. 예술의 전당 디지털 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서비스 중인 공연 영상 플랫폼입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천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오전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차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0.1도, 춘천 영하 4.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